12월의 한 오후 하늘이 뚫린 듯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구역은 이미 사람들이 모두 떠나 흉물스러운 폐건물들만 남아있는 곳이었죠. 칼바람이 불 때마다 깨진 유리창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골목을 메웠습니다. 그 하얀 눈밭을 한 청년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어요. 올해로 20살이 된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민재였습니다. 추위보다 더 끔찍한 공포가 그의 등 뒤를 바짝 쫓고 있었죠. 힐끔 뒤를 돌아본 민재는 저 멀리 골목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어요. 잡히면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는 할머니의 가게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로 같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얼음 위에 발이 미끄러지며 그는 철썩하고 넘어졌습니다. 발목에서 소름 끼치는 파직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얘질 만큼 고통이 뇌리를 때렸어요.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눈을 밟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숨통을 조이는 카운트다운 같았어요. 민재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다친 발목을 질질 끌며 골목 끝 큰 길가로 기어갔습니다. 그때 그 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어요. 민재에게 그 차는 유일한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뒷좌석 문고리를 잡아당겼죠. 기적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바람과 함께 차 안으로 뛰어든 민재는 안에 앉아있는 우아한 중년 여성을 보며 목이 메어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한 번만 숨겨주세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애원하는 청년의 모습에 여성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청년의 얼굴에 머문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멈춘 듯 했어요. 땀과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 청년의 하얗고 고운 얼굴, 특히 그 맑고 큰 눈망울이 그녀의 가슴 속에 20년째 지워지지 않은 첫사랑, 지훈의 얼굴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쾅쾅쾅 하는 묵직한 소리가 차 트렁크에서 들려왔습니다. 쫓아오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차를 에워싸고 있었죠. 그들의 사납고 살기 어린 눈빛이 차창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을 향해 단호하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김 기사 문 잠그시고 당장 출발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뒤에 사람들이. 당장 출발하라고요. 기사의 망설임을 일축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기사는 황급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강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벤츠가 눈보라를 가르며 앞으로 쏘아져 나갔어요. 뒤에서 고함치며 쫓아오는 남자들의 모습은 점점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고 차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돌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히터 소리와 민재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여성, 서진건설의 회장 윤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치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한파가 몰아치는 이 기적 같은 날, 운명은 예고 없이 그녀의 차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서희의 비밀별장에 도착한 민재는 추위와 공포로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방, 부드러운 소파. 그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죠. 서희는 그의 발에 난 부상을 직접 돌보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어요. 이제 좀 진정이 되었니? 말해보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저 사람들이 너를 쫓고 도장은 또 무슨 소리야? 민재는 따뜻한 국밥 한 모금을 삼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국밥집 할머니. 그 할머니가 병들어 쓰러지며 자신에게 가게 명의를 넘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걸 탐내는 유일한 혈육인 삼촌의 이야기. 삼촌이 제 인감 도장을 훔쳐가서 가게를 팔아 보상금을 다 가로채려고 해요. 제가 안 내주니까 용역들을 시켜서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재의 입에서 삼촌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서희의 손이 살짝 멈춰 있었습니다. 뭔가 예감이 스쳤죠. 삼촌, 그 삼촌 이름이 뭐니?
강철수라고 해요. 강철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희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지훈이의 유일한 동생, 바로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20년 전 지훈의 사고 소식을 전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잘못되었다며 위로라던 비릿한 위로를 건네던 바로 그 남자. 서희는 그동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 조카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삼아 짓밟아 온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서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민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낡은 하모니카 하나와 누렇게 변한 악보책. 그리고 그가 자신의 오래된 배낭에서 꺼낸 물건들을 보았죠.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라고 들었어요. 삼촌이 죽은 사람 물건이라며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걸 제가 몰래 건져왔죠.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필체, 그 음표 위에 적힌 작은 메모. 내 사랑 서희에게. 그것은 지훈이의 필체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의문의 트럭 사고. 가장 먼저 나타나 상황을 수습했던 그녀의 이복 오빠 윤태석. 그리고 그가 지었던 그 승리의 미소. 악보를 꼭 껴안은 서희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청년, 강민재. 그는 단순히 지훈이를 닮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밤 자신의 품속에서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서희는 격정을 억누르며 민재를 편히 재우고 그가 잠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개에 남긴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목숨처럼 아끼던 새끼를 빼앗긴 어미 호랑이의 눈빛으로. 서희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엄격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이 샘플을 미국 유전자 분석센터로 최고급 특송으로 보내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더라도 좋습니다. 결과는 24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서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알아냈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아이가 흘린 눈물의 1000배, 10,000배를 갚도록 하겠어. 그러나 악당들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진그룹 윤태석 이사가 배후에서 조종한 악성 뉴스가 터진 것이죠. 뉴스에는 어젯밤 터미널에서 서희와 민재가 포옹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지만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진건설 윤서희 회장, 재개발 알바생과 불륜 의혹. 언론은 모자 상봉의 아름다운 순간을 치정극으로 왜곡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윤태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서희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이 모든 소식을 접한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때문이에요. 제가 나가서 사실을 말할게요. 제가 아들이라고 밝히면. 하지만 서희는 단호하게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민재야. 지금은 나서면 안 돼. 저들은 네가 내 아들이라고 밝혀도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유전자 검사까지 돈으로 조작했다고 할 놈들이야. 서희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전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장님, 박막내 여사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의식이 또렷하시다고요? 내일 앰뷸런스를 준비해주세요. 좋습니다. 여사님을 모시고 갈 곳이 있습니다. 다음 날 주주 총회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림으로 뜨거웠습니다. 단상 위에 선 윤태석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주주 여러분, 우리 회장은 사욕을 위해 회사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인물에게 회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탄 사람은 병원 환자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죠. 바로 민재를 키워준 국밥집 할머니 박막내 여사였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윤태석이 당황해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죠. 내가 저놈들의 추악한 짓을 다 지켜본 산증인이다. 그녀는 품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한 개와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희가 테이프를 재생장치에 넣자 스피커를 통해 20년 전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형님, 지훈이 그놈 처리된 거 우리한텐 로또나 다름없지. 조용히 해. 서희 뱃속에 있는 애는 죽은 걸로 치고 자네가 데려가서 눈에 안 띄게 살게 하면 내가 양육비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회의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테이프 속의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시절의 윤태석과 강철수의 것이었습니다. 살인교사, 아동유기, 거짓말. 20년 동안 감춰진 더러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구석에 숨어있던 강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회의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서희가 제출한 고소장과 확실한 증거를 받고 출동한 것이죠. 윤태석 씨, 강철수 씨, 살인교사 및 아동유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저항도 못한 채 끌려나갔습니다. 장내에는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희는 민재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 겨울 같은 세월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민재는 수업을 마치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베란다 창고에서 떨던 소년이 아니었죠. 그는 서진그룹의 정식 후계자이자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앞, 낯익은 검은색 벤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내린 서희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고 뒷좌석에는 정장한 옥색 한복을 차려입은 방망래 할머니가 건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수고했어.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조용한 교회의 한 묘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푸른 잔디 위 청결하게 관리된 한 무덤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비문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서희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 우리 아들이 잘 자랐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지훈이. 내 아들은 내가 평생 지켜줄 테니. 민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오래된 하모니카를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따뜻한 선율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 곡은 무덤 속의 그가, 그리고 곁에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멜로디였습니다.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음표들이 살아남은 이들의 그리움과 안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다시 차를 탄 그들은 이번에는 낡은 재개발 구역이 아닌 새롭게 단장한 한 3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에는 지훈 무료 급식소 앤 막내네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희가 계획을 수정해 이곳을 할머니의 가게이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안은 따뜻한 국물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방금 끓여 나온 김 빠지는 순대국밥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수저를 들고 양옆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두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피로 맺어진 어머니, 하나는 은혜로 맺어진 어머니. 그의 가슴은 고마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서희는 그의 밥 위에 김치를 얹어주었고 할머니는 고기를 듬뿍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가. 한창 크는 나이에 뭘 그리 적게 먹어. 민재는 국밥 한 술 가득 입에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러움에 눈물이 배어있던 그 맛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잎이 춤을 추며 흩날렸습니다. 긴 어둠의 끝에 찾아온 봄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이제 빛나는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믿었습니다. 이 따뜻함이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받은 이 모든 사랑을 세상에 다시 나누어 줄 것이라고. 시간은 또 다른 봄을 데려왔습니다. 서진그룹 본사의 최고급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는 평온하고 당당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윤서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입은 강민재가 투명한 목소리로 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지훈 막내 꿈나무 장학재단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풋내기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책임감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젊은 리더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죠.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단은 학업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희는 옆자리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지훈이도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모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민재야.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음악과 선함이었어요. 전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엄마. 그러던 중 서희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받아든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민재랑 같이 있어요. 뭐? 오늘 저녁에 갈비탕을 끓이신다고? 민재도 그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막내네 국밥집은 이제 그들의 집이자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그곳을 지키며 여전히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저녁 그들이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벌써 큰 냄비에 갈비탕을 보글보글 끓이고 계셨습니다. 훈훈한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와, 우리 재벌 이세와 회장님 오셨구나. 빨리 와서 앉아라. 오늘은 특별히 사이다도 샀다. 할머니의 장난스러운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농담이 오가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죠. 식사 후 민재는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방이 된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그의 아버지 지훈이의 옛날 사진 한 장과 그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연주회를 했을 때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작곡한 멜로디의 악보가 적혀 있었죠. 제목은 겨울을 지나온 봄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할머니와 엄마의 잔잔한 대화 소리, 그리고 국밥집을 찾는 단골 어르신들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펜을 들고 악보의 마지막 소절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음표들은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빛을 찾은 자만이 그릴 수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평화의 선율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어주셨고 엄마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 모든 사랑과 온기를 조금씩이라도 나눌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민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주인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진그룹의 리더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펼쳐질 무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두 명의 어머니의 사랑으로 단단히 지켜진 마음으로 그 어떤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를 위해 모든 겨울을 견뎌낸 두 여인의 미소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줌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갈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계절이 지나 어느 가을, 지훈 막내 꿈나무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진그룹의 문화센터. 무대 위에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는 15명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졌지만 하나같이 눈빛은 꿈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민재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확고한 신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제 미래가 정말 어둡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은 결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절 믿어주시고 잃어버린 제 자리를 꼭 찾아주신 두 분,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그는 관객석 첫 줄에 앉아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서희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빛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나가고 싶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소년이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받게 된 고등학생이었죠. 민재 씨,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소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어 소년의 눈높이에 맞추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늘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는 낡은 하모니카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 무슨 악기를 해? 기타를 조금. 하지만 집에 제 악기는 없어요. 학교 동아리 악기로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다음에 우리 재단의 꿈작업실에 놀러와. 거기엔 여러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네가 만약 정말로 음악의 길을 가고 싶다면 그는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꼭 내게 알려줘.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소년의 눈이 커지며 반짝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언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서희는 그룹의 경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확장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착한 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옛날 그 재개발 구역은 이제 저소득층과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 문화주택 단지로 설계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막내네 국밥집이 자리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재는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바쁜 손님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은 어느 재벌 2세라기보다는 그냥 집 앞 가게를 도와주는 착한 젊은이처럼 보였죠. 아이고, 우리 회장님, 아드님이 이렇게 주문 받는 것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 단골 어르신이 장난을 걸었지만 민재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여기서 자랐어요, 이모. 이 가게는 제 집이나 다름없는데 뭐가 이상해요? 저녁이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세 사람은 다시 둥글게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는 분명히 우리 민재가 이렇게 큰 그룹을 이끌고 또 이렇게 마음 따뜻한 어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서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바랬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가 사랑하던 음악처럼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서진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책임, 다른 하나는 지훈의 아들, 막내 할머니의 손자로서의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의 악보를 펼쳐들고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곡의 제목은 너의 빛을 켜라였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말라는 격려이자 그 빛으로 다른 이야기를 함께 밝혀주자는 초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구원을 넘어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나누는 법을 배워가는 성장의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써내려갈 다음 장은 그가 도움을 받은 사람에서 이제 다른 이의 기적이 되어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할머니의 한 그릇 국밥이 그에게 했던 것처럼 민재도 세상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따뜻함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많은 계절이 흘러 지훈 막내 꿈나무 장학재단의 연례 콘서트는 이제 도시의 랜드마크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너의 빛을 켜라였죠. 무대 위에는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 중 한 명이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밴드를 이끌며 당당히 공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 민재는 서희와 할머니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년이 무대에서 내려와 민재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민재 형 덕분에 전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민재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그저 내 옆에서 내 빛이 제대로 타오를 수 있게 바람만 불어준 거지. 콘서트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문을 닫은 채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고 앉았어요. 그 안에는 지훈이의 흑백 사진, 어린 시절의 민재가 웃는 사진,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수많은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 아버지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인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가 사진 속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가 바랐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이제 그 빛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빛을 밝히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민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 제가 베란다 창고에서 꿈꿨던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이에요. 서희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도 정말 행복해. 그날 밤, 할머니는 옛날처럼 따뜻한 핫팩을 하나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비록 이제 그들이 사는 공간은 더 이상 춥지 않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상징이었죠. 자, 우리 아들, 할머니 마음 담아둔 거다. 민재는 그 핫팩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추운 밤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열기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키우는 이들을 돕고 서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길을 만들어가며 할머니는 그 작은 가게에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한 끼와 위로를 건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서로의 빛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은 겨울을 지나온 봄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별의 인사는 안녕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재와 서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을 남겼기를 바라며 그들의 여정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반드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이상 겨울을 지나온 봄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